대차 대조표의 변화를 조금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멋있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들을 제가 조금 막 요 식을 조금씩 변화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으로 이항하고, 뭐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이렇게 우리 뭐 중학교 수학 시간에 해봤던 거 그거를 할 텐데요. 그 이전에 있어서 각각의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먼저 리얼 에셋, 실물 자산의 변화량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공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공장에서의 실물 자산의 변화량은 뭘까요? 네, 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설비가 어떤 기계를 사왔어요. 그러면 실물 자산이 예전에 뭐 예를 들어 100이었는데 기계를 100을 더 사왔어요. 그러면 실물 자산이 200으로 늘어나죠. 다시 말하자면 실물 자산의 변화가 100, 이전에 100이었고 100을 더 샀으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네, 투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실물 자산의 변화, 이거가 우리가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투자, 즉 인베스트먼트. 요게 그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맨날 얘기하는 투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게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투자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주식 투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투자,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금융 자산을 늘리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지 투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바로 아주 제일 간단한 식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둘씩 알 수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요 맨 나중에 있었던 거 있죠. 여기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보면요. NW, Net Worth, 즉 자기의 자산의 증가.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걸 바로 saving, 저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순 자산이 변하는 것은 어디에서 변하냐면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100을 벌었어요. 근데 그 중에 50을 먹고 뭐 소비하는 데 썼어요. 그럼 그 50만큼 자기 순 자산이 변하지는 않죠. 그런데 나머지 50을 갖고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30을 은행에 저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은 뭐 내가 뭐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치킨집을 하는 닭을 튀기는 좋은 설비가 있어가지고 그 설비를 더 투자를 했어요. 20만큼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의 개념하고 약간 다른 게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저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은행에 저축하는 것만 저축하는 게 아니라 이 설비 투자하는 거, 이것까지 다 저축으로 간주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게 바로 순자산의 변화, 이거 전체를 저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맨 위의 요 식에서 요 델타 FL이니까 Financial Liability, 즉 금융 부채를 왼쪽으로 이항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 다음에 두 식을 싹 바꿔놓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싹 바꿔놓습니다. 그게 바로 요 식에 해당하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암산으로 보시면은 요 맨 위식에서 요게 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방금 전에 말한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와 저축으로 SI로 다 이 식을 바로 요 식을 바꿔놓으면은 델타 NW S 이렇게 바꿔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델타 RA가 리얼 에셋이니까 실물 자산의 변화, 그거는 인베스트먼트 I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 델타 FA 파이낸셜 에셋에서 파이낸셜 라이빌리티, 금융 자산에서 금융 부채를 뺀 거는 뭐겠습니까? 순금융 자산이죠. 그럼 순금융 자산의 변화니까 NFA.
net financial asse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화량이니까 델타라는 것만 더 붙여놨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가 있고 여기 I 있으니까 I를 또 이항했어요. 그러면 S 빼기 I는 NFA, 델타 NFA 요건데 요 식이 요 맨 나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 소득 그 항등식에서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있었죠. Y는 소비, 투자, 재정 지출,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S라는 것은 뭐냐면은 Y에서 소비한 건데 소비는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정부도 하니까 요걸 뺀 게 S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결국에 I 플러스 EX-IM 요게 무역수지죠. 그러니까 EX 빼기 IM 이렇게 되죠. 그러면 S에서 요식에서 보면 S에서 I를 뺀 거 바로 이게 무역수지 적자. 무역수지 무역수지 적자 말고 그냥 무역수지 이렇게 표현하죠. 요게 나옵니다. 즉 이거가 의미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경제학자들이 용어들을 자꾸 만들어서 쓰는데요. S에서 I를 뺀 거가 뭐냐면 초과 저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저축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한 것만큼만 뺀 거 그러면 순금융자산이 나오겠죠. 이게 나오는데 그 순금융자산만큼을 우리가 초과 저축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축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축 또는 그거죠.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의 개념이 경제학에서 보는 또는 한 국민 경제 단위에서 보는 거하고 매우 다르다는 거. 요거 유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반영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 이거는 등장하는 주체가 은행이 있고 U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 C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요 이름을 왜 이렇게 졌는지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알겠는데요. 일단 U는 뭐냐면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C는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은 U가 보니까 컴퓨터가 지금 필요한데 컴퓨터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U가 할 수 있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C로부터 컴퓨터를 사면 되겠죠. 이거 흔히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많이 마주치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카드로 끊는 거, 카드로 뭐 물건을 구매하고 뭐 3개월짜리, 뭐 6개월짜리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이런 거 해당합니다. 또는 뭐 자동차를 살 때 다 제가 한 방에 뭐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한 방에 1,000만 원 내고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더군다나 특히 만약에 집이다 하면은 집을 살 때 보면은 집값이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 딱 현금 딱 제출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또는 은행 이체 10억 딱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 은행으로부터 뭐 5억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출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생활하고 매우 밀접한데요. 여기서는 그냥 뭐 일부는 내가 내고 일부는 대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대출 받는 제일 그냥 간단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은행은 U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U는 대출을 받았으니까 자기 그 자산에 대출 받은 게 뭐 현금이라고 생각하죠. 현금이 꽂히겠죠. 그러면 저는 그걸 DU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왜냐면 D는 보통 D는 디파짓 의미하거든요. 즉 이게 보통 예금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DU, U의 예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예금은 은행의 빚이죠.
은행이 갖고 있는 부채죠. 그래서 은행의 오른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DU 100이 늘어나고 은행은 대출의 그 은행 뭐라 해야 되나요? 은행의 그 차변에 대변에 100만큼 늘어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행은 대출을 해줬으니까 대출 증서 내가 유에게 대출을 해줬다. 그게 하나의 그 자산이 되겠죠. 그걸 LU L은 론 요거에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론 대출을 해준 거. 그 다음에 U는 거꾸로 대출 받은 게 자기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LU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U는 이걸 갖고 뭘 하냐면은 그 대출금을 받아서 C에게 그 계좌 이체를 해주고 컴퓨터를 사겠죠. 그게 뭐냐면은 U의 대출금이 그 은행 예금이 100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U는 은행 예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이걸 갖고 컴퓨터 대금을 산 거. 그래서 컴퓨터가 100만 뭐 가치가 100이라면은 U의 실물 자산 컴퓨터가 100만큼 늘어나겠죠. 자, C는 어떻게 되나요? C는 실물 자산을 팔았으니까 컴퓨터가 100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서 없어지고 대신 그거를 U가 보내준 그 은행 예금으로 갖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구의 예금인가요? C의 예금이니까 DC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의 변화는 뭐가 있냐면은 이전에는 은행의 그 예금이 또는 은행의 부채가 U한테 있었다면 U가 이걸 C하고 거래를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U의 그 예금은 없어지고 C의 예금만 이렇게 생기겠죠. 자, 요거를 다 한 게 최종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여전히 U에 대한 대출에 대한 대출 그 채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가 그 C의 예금으로 U의 예금이 C의 예금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U는 은행에 대한 대출 아직 안 갚았으니까 그대로 대출 그 갚아야 될 대출 100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C로부터 샀으니까 컴퓨터 이제 실물 자산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실물 자산 컴퓨터를 금융 자산 예금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딱 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거를 한번 국제적인 거래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은행은 여전히 있는데요. U가 US고 C가 차이나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죠. 여전히 차이나는 컴퓨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US 즉 미국의 시민은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만든 그 컴퓨터를 산다, 즉 수입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빨간 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경이에요. 미국하고 그 중국하고의 국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은행은 어디에 있는 은행이냐면 미국에 있는 즉 US 은행입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가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일단 컴퓨터가 필요해서 컴퓨터를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소비자는 이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소비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중국의 이 생산자, 차이나의 이 생산자가 아니라 미국 은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좀 있으면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요 나머지 결과는 제가 이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이것을 표현하는 이 결과를 표현하는 경제학자들 또는 우리가 경제 관련된 또는 경제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요? 현학적인 표현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중국이 초과 저축을 미국으로 수출한다. 말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초과 저축을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렇게 되고, 뭐 영어로는 exporting excess saving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금융위기 때 그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유명한 뭐라 해야 되나 경제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이거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 어떤 잘못이 있고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경제학자들의 그 얘기를 제가 다시 소개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요 지금까지 했던 단순한 매우 쉬운 그 뭐라 해야 되냐, 이 대차 대조표 분석에 의하면은 중국의 초과 저축을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 개념은 아니고요. 뭐냐면은 미국의 그 소비자가 중국의 컴퓨터를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은행의 대출로부터 생겼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서로 매우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제일 쉬운 개념은, 제일 쉽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현재 상황은 달러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즉 달러가 국제적인 기축통화이다, 최고의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쉽게 어떤 주장이 맞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의 벤 버냉키가 얘기했던 중국이 초과 저축을, 중국의 저축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우리가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S 빼기 I는 무역수지이다, 요걸 의미한 건데요. 요 왼쪽이 S-I가 이게 초과 저축인데요. 초과 저축이 곧 무역수지 흑자, 중국이라면 이게 0보다 컸겠죠. 오른쪽 무역수지 흑자고 왼쪽은 초과 저축인데, 이걸 보니까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2008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2000년부터 무역수지가 급등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심지어 뭐 거의 그 GDP의 10%에 이르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흑자가 났는데, 벤 버냉키라든지 또는 다른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의 초과 저축을 수출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위안화를 수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은, 미국은 중국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위안화 대출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이죠. 왜 그러냐? 그거는 달러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소비자들은 필요한 자금, 수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달러를, 즉 달러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자는 미국의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석학들이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됐는가? 그거 보면은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전의 상황이나 이전의 경험을 잘못 이 현재 상황에 이렇게 껴 맞춘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또는 현재 인도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80년대 그 3조 호황이라고 하는 86, 87, 88 요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 하면 크게 뭐냐면 무역 수지 적자, 그거로부터 생기는 또 외채가 누적되는 거, 요런 거 아마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사를 한번 쭉 보신 분들은 요게 그 당시에는 정말 전 국민적 관심사였고, 정말 경제신문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단골 메뉴였어요. 근데 이때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라면은 갖고 있는 설비가 없어요. 공장에서 돌릴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그럼 기계를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나요? 기계를 독일로부터 또는 뭐 미국으로부터 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죠. 근데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찍어서 그걸 갖고서 원화를 딱 내면은 그 나라에서 그걸 받나요? 안 받죠. 그 당시에도 뭐가 기축통화냐면 달러였죠. 그럼 달러가 필요했어요. 그럼 달러를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외국에서 빌리는 거죠. 즉 차관을 빌려서 그거 그 뭐냐 저 뭐죠, 그 달러 대금을 그 수입 대금을 뭐 물품 대금 원료도 있고 원유도 없었으니까요. 그 지불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를 빌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빌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필요한 달러는 미국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 됐었던 거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라 그러더니 큰 기업이 기계를 수입하기 위해서 저기 그 달러가 필요했어요. 그럼 달러를 어디에서 그 대출을 받았나요? 그 차관으로 들어왔던 형태, 그거로부터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 미국 자체 상황이 굉장히 달랐다는 거, 지금 다르다는 거, 또는 뭐 그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이런 차이들이 있었는데 그 차이를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이건 뭐 제 순전히 저의 이제 그 뇌피셜이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뭐냐면은 미국의 학자들이 금융 위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야라는 그 뭐 일종의 면피용이죠. 그걸로서 뭐를 얘기했냐면은 아시아 EM이라고 그러죠. 신흥 이머징 마켓하고 차이나, 여기에서 너무 많은 무역 불균형, 즉 무역 불균형 흑자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들이 무역 흑자 일으킨 것만큼 그게 그 수출을 해야 되죠. 자본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수출이 되면은 여기서 자본 수출. 그럼 이게 미국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그냥 달러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산들을 매입을 하겠죠. 뭐 미국의 채권을 또는 미국의 부동산을 또는 미국의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는데 주로 미국의 국채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국채를 사면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죠. 다시 말하자면 이자율이 하락하죠. 그럼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제일 먼저 덕을 보는 게 어디예요? 네, 자산이죠. 주로 자산시장. 그럼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는 거고, 그럼 자산시장 버블, 자산 거품이 끼는, 그러면 이게 바로 금융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즉 금융 S 빼기 I는 수출 빼기 수입인데, 요게 그 수출 빼기 수입한 것이 그 무역 불균형이 자본 수출로 이어지고, 요게 그다음에 자본 수출은 미국의 자산 가격을 올려내고,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즉 이자율이 떨어지고, 또 이것이 또 이 피드백을 일으켜서 자산 거품을 더더욱 가속화했다.
그리고 이게 언젠간 터질 거였는데 결국에 이 자산 거품의 원인은 이머징 마켓하고 차이나의 어마어마한 무역 불균형 때문이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게 핵심이죠. 자본 수출이 있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저랑 같이 본 바에 의하면은 자본 수출을 한 게 아니라 미국 국내 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였죠. 그래서 요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크게 얘기하는 게 그 바로 버냉키의 글로벌 세이빙, 전 세계적인 글러트는 과잉이란 말이죠. 전 세계적인 저축 과잉이 이런 거를 그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연관고리가 굉장히 약하고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뭐 아주 간단한 대차 대조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후에 또 이 금융위기가 그러면 과연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은 뭐냐? 결국엔 이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시간에 또 영상을 준비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